조선시대 궁궐은 화려함과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뒤에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한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임요의 후일 숙빈 임시로 불리게 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세자로 기억되는 사도세자의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대우는 후궁이라는 지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궁궐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투명인간과도 같았습니다. 1753년 궁궐 안에서 한 여인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궁녀였던 임요애는 사도세자의 눈에 띄어 그의 승은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임씨를 한때 가까이 했을 뿐 진정으로 총애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씨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세자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영조의 꾸중이 두려웠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학문에 정진하지 않고 여색에 빠지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세자의 두려움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임씨를 아예 낙태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비행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임씨에게 이것은 생명의 위협이자 마음의 깊은 상처였습니다. 세자의 생모인 영빈이씨 역시 임씨를 외면했습니다.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상징하는 존재인 임씨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빈은 나중에 이모화변 때 아들보다 손자 정조를 선택할 정도로 영조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영조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서자의 어머니를 좋게 볼 리 없었습니다. 임씨는 만삭이 되어가는데도 궁궐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세자는 그녀를 안면몰수로 일관했고 영빈은 모른 척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임씨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정비인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처는 남편의 첩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임씨가 받는 박대가 너무나 심했기에 해경궁은 오히려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해경궁은 후일 자신이 쓴 한중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임씨가 너무나 박대를 당해서 질투는커녕 오히려 동정심이 생길 지경이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임씨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해경궁은 어쩔 수 없이 임씨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외면하고 시어머니가 모른 척하는 임신한 여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해경궁의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옳은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조차 나중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은원군이 태어난 후 영조는 해경궁에게까지 꾸중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남들이 다 하는 투기도 하지 않는다며 책망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자의 투기를 금기시했지만 역설적으로 전혀 질투하지 않는 것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영조가 보기에 해경궁이 세자의 여자 문제를 알리지 않고 임씨를 돌봐준 것은 불충이었습니다. 평소 해경궁에게 관대했던 영조가 이렇게까지 엄하게 꾸짖은 것은 사도세자의 비행에 대한 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갖은 고생 끝에 임씨는 간신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서장남 은원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탄생은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조는 무려 한 달이 넘게 사도세자를 꾸짖었습니다. 영조의 분노는 여러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중후기에는 세자가 후궁을 두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세종이 문종의 후궁을 간택하고 세조가 의경세자의 후궁을 간택한 것처럼 세자도 후궁을 둘 수 있었습니다. 중종도 세자 인종이 후사가 없는 것을 걱정하여 후궁을 간택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왕과 조정의 판단에 따라 후사를 위해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사도세자처럼 자의적으로 궁녀에게 승은을 내려 임신시킨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욱이 궁녀는 명목상으로나마 왕의 여인이었습니다. 세자가 아버지의 여인을 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입니다. 게다가 사도세자는 학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여색에만 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자가 궁녀를 건드려 자식까지 보았으니
영조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은원군이 태어나자 태양 아리에 탯줄을 담아 땅에 묻는 안태 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것마저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빈 소생이 아닌 왕손의 태를 묻는 일은 정해진 규례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며칠 뒤 관상감과 영의정 김제로가 그래도 왕손이라며 재차 청하자 그제야 허락했습니다. 예가 없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영조가 결정하면 될 일을 미룬 것은 그가 사도세자의 서자들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은원군이 태어난 뒤에도 임씨에 대한 영조와 영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궁녀가 낳은 서출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친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은원군을 기꺼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원군 모자를 냉대했고 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빈이 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임씨와 은원군은 사랑하는 아들의 비행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들이 학문을 멀리하고 여색에 빠진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빈은 나중에 이모화변 때 아들보다 손자 정조를 선택할 정도로 영조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조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영빈이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애초에 영조의 뜻과 반대되게 아들의 서자와 호궁을 예뻐할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해경궁은 한중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영조나 영빈께서 조금이라도 은원군을 봐주시거나 세자께서 이 아이에게 혹하신다면 나도 비록 도량이 있다 해도 부녀자의 마음으로 어찌 편안하겠는가. 그러나 영조와 영빈께서는 아는 채도 않으시고 세자께서는 겁만 내시어 어찌할 줄 모르시니 그 와중에 내가 투기까지 하면 세자께서 황급하신 가운데 근심하셔서 병환이 더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해경궁이 질투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의 도량이 넓어서가 아니라 임시 모자가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조, 영빈, 사도세자 모두가 은원군을 외면했기에 해경궁마저 그들에게 동정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 사람 중 누구라도 서자들을 총애했다면 해경궁도 당연히 질투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가 서자들을 총애하기는커녕 외면하기만 했으니 해경궁의 마음속에는 질투 대신 동정심이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임씨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임씨는 궁궐 안에서 투명인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자의 후궁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들조차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임씨에게는 모두가 차갑고 먼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주하는 것은 무관심과 냉대뿐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기쁨마저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도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연한 두려움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자는 임씨를 대할 때마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영조의 꾸중이 두려웠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사랑이나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태도였습니다. 임씨에게 이러한 남편의 모습은 또 다른 상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냉대 속에서도 임씨는 세자의 아들 하나를 더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은신군입니다. 두 아들을 둔 임씨는 세자의 후궁으로서는 가장 높은 양제에 봉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양제 임씨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제라는 작고가 그녀의 처지를 크게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영조와 영빈 사도세자로부터 냉대를 받았습니다. 형식적인 지위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우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세자는 임시 이후에도 인원왕후의 친방 궁녀 빙해를 건드려 청근옹주와 은정군을 얻습니다. 이것은 사도세자가 임시와의 일로 큰 문제를 겪고도 행동을 고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영조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씨는 두 아들을 키우며 궁궐에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화려한 궁궐 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림자 같은 삶이었습니다. 1762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이모화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의 명에 따라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왕실 전체를 뒤흔들었고 사도세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임씨 역시 이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모화변이 일어나면서 그녀는 양제의 작호를 빼앗기고 패출되어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도세자의 후궁으로서 함께 벌을 받은 것입니다. 두 아들 은원군과 은신군도 왕실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음에도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왕실의 그늘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임씨는 궁궐 밖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정현 인근 전동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평생을 궁궐에서 살다가 쫓겨난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776년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들을 복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임씨도 이때 다시 양제로 복위되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정조주 기년 8월 3일에 이러한 조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출된 지 14년 만에 다시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정조는 이복 형제인 은원군과 은신군에게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조 14년인 1790년 11월 18일 정조는 은원군과 양제 임씨를 만나게 해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병 한 명을 급히 보내 간편한 교자로 임씨를 태워와서 아들과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밤이 거의 새도록 모자의 상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조의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록 이복 형제들이었지만 정조는 그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임씨에게도 예를 갖추었습니다. 임씨는 복위된 후 궁궐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궁 밖에 머물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조의 배려 속에서 예전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씨의 두 아들 은원군과 은신군은 왕손이었지만 왕실의 중심에서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은원군은 강화도로 보내져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은원군은 강화도에서 가족을 이루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정계군이고 정계군의 아들이 바로 나중에 철종이 되는 이원범입니다. 임씨는 자신의 손자들이 강화도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왕실의 서출 왕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마음대로 생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왕실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원군 가족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이원범은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임씨 역시 자신의 증손자가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849년 조선 왕실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한 것입니다. 왕위 계승 문제로 왕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순원왕후 김씨는 강화도에 이원범을 낙점했습니다. 이원범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강화도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짓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25대 왕 철종입니다. 철종이 즉위하면서 그의 조상들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증조부 은원군은 추존되었고 그의 할머니였던 임씨 역시 재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이러한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증손자가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철종 제위 기간에도 임씨에 대한 특별한 추봉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양제 임씨로 기억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고종대에 일어났습니다.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황제체제가 도입되면서 왕실의 위계가 재정비되었습니다. 이때 임씨는 황제의 후궁 자격으로 숙빈에 봉해졌습니다. 숙빈이라는 칭호는 후궁 중에서도 높은 품계입니다. 임씨는 생전에 받지 못했던 대우를 사후에 받게 된 것입니다. 양제에서 숙빈으로 그녀의 신분은 한 단계 더 격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명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숙빈으로 추봉되면서 그녀의 삶이 역사에 기록되고 후세에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한중록에 그녀의 이름 유해를 기록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숙빈으로 추봉되지 않았다면 그녀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숙빈 임씨의 삶은 조선시대 궁궐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녀는 왕실의 일원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세자의 후궁이었지만 총애도 받지 못했고 왕손의 어머니였지만 존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냉대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도 두 아들을 낳아 키웠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강인한 생명력과 인내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생전에 받았던 냉대가 해경공 홍씨의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그 덕분에 한중록에 그녀의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총애를 받았다면 해경공은 그녀를 질투했을 것이고 한중록에 그녀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녀의 증손자가 철종으로 즉위하면서 그녀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혀지지 않고 숙빈으로 추봉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누리지 못했지만 사후에라도 그녀의 삶이 인정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숙빈 임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과 신분이 있어도 진정한 존중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외로운 삶인지,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름 없이 살아간 수많은 여성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말입니다. 궁궐의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여인 임유애. 그녀는 이제 숙빈 임시로 역사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행복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